그이에게 내 마음을 데려다 주오. 이 내 수줍은 고백을 전해 주오. 손에 라일락 꽃다발과 장미를 든 크리스틴은 노래의 첫 구절을 부르며 객석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샤니 자작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평소와 달리 힘이 빠지고 목소리에서는 수정 같은 청아함이 사라졌다.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 목소리에 떨림과 두려움이 전해졌다. 오케스트라석에 있던 카를로타의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저것 보라고. 예전엔 제법 그럴싸하게 노래하더니 오늘은 염소 소리를 내잖아. 경험 부족이야. 기교가 없다니까? 아니, 기요가 아니라요. 기교가 없다니까? 내가 믿는 것은 너희뿐. 나를 위해 고백을 전해다오. 자작이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뒷자리에 앉은 백작은 콧수염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어깨를 축혀 올리고 눈썹을 실룩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평소엔 침착하고 냉정하기로 이름난 그였지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동생을 보자 화가 치미는 모양이었다. 실제로 그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며칠 전 수수께끼 같은 짧은 여행에서 동생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서 돌아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아도 시원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크리스틴 다혜양에게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백작과 동생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당돌한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뭔가 냄새나는 속셈이 숨어 있을 거라 믿었다. 라울을 괴롭게 만드는 크리스틴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크리스틴 때문에 괴로워하는 라울을 보고 있는 것은 더 힘들었다. 하룻밤의 미심쩍은 성공에 감동해 그런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의 입술 위에 놓인 꽃잎이 부드러운 입맞춤이라도 되어준다면. 교활한 계집 같으니. 백작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가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사람들은 그녀가 순진한 여자라고 친구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 북유럽 여자는 천사의 얼굴을 한 사기꾼이란 말인가? 한편 라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고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통의 편지 생각뿐이었다.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보다 앞서 페로스를 빠져나와 파리로 온 크리스틴으로부터 받은 편지였다. 받은 편지였다. 다정한 나의 옛 친구. 다시는 날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주시길 바라요. 친애하는 라울, 저 또한 그런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무엇보다 제 대기실에 불쑥 찾아오면 절대 안 돼요.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도요. 당신의 크리스틴으로부터. 순간 우레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환호가 터져나왔다. 아, 거울 속의 내 모습. 그 아름다움에 난 미소 짓네. 자기 자신에 대한, 객석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자기 목소리와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듯 카를로타는 가지고 있는 야망과 열정과 도취감을 한없이 발산했다. 그녀의 연기에서 더 이상 진지함이나 절제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연기는 마르그리트라기보다는 카르멘에 가까웠다. 그래도 사람들의 환호성은 멈출 줄 몰랐다. 그래서 파우스트와의 이중창에 접어들었을 땐 마침내 대성공을 눈앞에 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파우스트는 무릎을 꿇은 채 대사를 읊고 있었다. 제발 그대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해주어 밤하늘 구름 사이의 창백한 빛 아래 당신의 아름다움을 훔쳐볼 수 있도록. 그러자 마르그리트가 화답했다. 오 침묵이여, 오 행복이여, 놀라운 신비여, 우울한 도취감이여, 듣고 있답니다. 물론 그 외로운 목소리를 알지요. 내 심장 속에서 노래하는 고독의 소리를.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예견되었던 끔찍한 일이. 객석이 술렁였고 박수석에 있던 두 국장장들의 입에서도 외마디 소리가 튀어나왔고 객석의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사태의 설명을 요구하듯 서로 마주보았고 카를로타의 표정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두 눈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헤맸다. 가엾은 여인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반쯤 벌어진 입에서 그의 심장 속에서 노래하는 고독의 소리를 하는 가사가 겨우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은 한마디, 한 음절도 이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화음과 가장 유연한 변조와 가장 격렬한 리듬까지 소화해낼 수 있고 음악을 위해 창조된 듯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능숙한 악기이자 최고의 연장이며 아름다운 발성기였던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오직 진정한 감동과 영혼의 고향이라는 천상의 불길만이 모자랐던 그녀의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바로 두꺼비 소리였다. 비늘로 덮인 채 끔찍하고 추한 몰골로 독품은 거품을 내뱉으며 끔찍한 소리를 내뱉는 두꺼비. 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 대체 그녀의 혓바닥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것일까? 도약하기 위해 잔뜩 뒷다리를 웅크리고 있던 녀석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목구멍을 박차고 일어났다. 꾸액, 꾸액, 꾸액. 아, 이 무슨 끔찍한 소리란 말인가. 여러분도 설마 진짜 두꺼비가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리라. 하지만 그 소리는 모두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꾸액. 객석은 온통 흙탕물이 튄 듯했다. 늪가에서 울어대는 어떤 양서류도 이토록 끔찍한 꾸액 소리로 밤하늘을 찢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무도 예상 못한 사태였다. 카를로타조차도 자신의 목구멍에서 나오고 자신의 귀로 들은 이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발 앞에 벼락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꾸액하는 두꺼비 소리만큼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벼락을 맞았다면 이토록 수치스럽진 않았을 텐데. 여가수의 혓바닥 속에서 두꺼비 소리가 튀어나왔을 때의 그 수치심이라니. 그녀에게 정말 죽음과도 같았다. 오 하느님, 누군들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심장 속에서 노래하는 고독의 목소리를 나는 알아듣죠.
라고 조용히 읊조리고 있었는데 힘들이지 않고 마치 안녕하세요 부인,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인사라도 하듯이.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허영심에 빠진 가수들을 자주 본다. 그들은 하늘도 등을 돌린 보잘것없는 성량으로 악을 써대며 자기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경지를 보여주려 한다. 바로 그럴 때 하늘은 어김없이 그들의 목구멍 속에 꾸액 소리를 내뱉는 마술피리를 공연할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높은 파음과 현란한 스타카토를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더구나 그녀가 엘비르를 연기했던 돈 후안에서는 동료 가수인 도나 안나조차 엄두를 못 냈던 C플랫 음을 멋지게 들려주지 않았던가. 그런 그녀가 내 심장 속에서 노래하는 고독의 목소리를 난 알아듣지요 라고 감미롭게 읊조리다가 난데없이 꾸액 소리를 내뱉은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 요술이라도 부린 걸까? 이 두꺼비에게선 뭔가 사악한 냄새가 난다. 절망에 빠진 카를로타의 저 가엾고 비참한 모습이라니. 객석은 울렁거림으로 가득했다. 여가수가 카를로타였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객석은 당장 야유로 뒤덮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완벽한 기량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 가수였기에 사람들은 분노 대신 경악했고 망연자실했다. 아마 밀로의 비너스가 두 팔을 잃는 재앙을 당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비슷한 충격에 휩싸였으리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을 테고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엔 두꺼비 소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소리가 정말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건지, 그 소리를 음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노래를 부르다 나온 소리인지 자문해 보았다. 그리고 절대 그럴 리가 없으며 그 끔찍한 소음은 잠시 들린 환청일 뿐. 자신의 발성기관이 그토록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피난처나 방어물 또는 자신의 결백을 보장해줄 누군가라도 찾으려는 듯 불안한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저항이라도 하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을 감싸쥐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났을 리가 없어. 동료 가수 카롤루스 폰타도 같은 생각인지 이 엄청나고 황당한 충격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쨌든 그는 그녀를 지켰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신기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마법사의 모자를 응시하듯 멍한 표정으로 카를로타의 입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작은 입에 어떻게 그렇게 큰 두꺼비가 들어있을 수 있냐고 묻기라도 하듯이. 두꺼비, 꾸액 소리, 놀라움, 공포, 객석의 수군거림, 무대, 커튼. 이제까지 장황하게 묘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특히 5번 박스석에 앉아있던 두 국장장들에게는 이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다. 몽샤르맹과 리샤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믿기 어렵고 설명도 안 되는 사건 앞에서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유령의 소나기 안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유령의 숨결이 끼쳐진 듯도 했고 유령의 숨결에 몽사르맹의 머리카락 몇 올이 흩날린 것도 같았다. 리샤르도 얼른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랬다. 유령이 거기에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들의 바로 뒤나 옆,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는 곳에. 그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유령이 나타났을 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법. 그랬다.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박스석 안에 있는 건 분명 3명이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꼼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눈치챈 유령의 존재를 서로에게 알려줄 방법도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분명 꾸액 소리였다. 객석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 두 번의 끔찍한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들은 유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난간으로 몸을 내밀고 마치 낯선 광경을 쳐다보듯 카를로타를 내려다보았다. 지옥의 유령이 그것을 예고하지 않았던가. 객석은 이미 저주에 휩싸였다. 두 극장장의 가슴은 덮쳐오는 재앙의 기운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때 카를로타를 향한 리샤르의 외침이 객석을 울렸다. 자, 계속해요. 하지만 천만에 카를로타는 이어서 노래하지 않았다.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그녀는 두꺼비 오는 소리로 중단됐던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시도했다. 소란이 가라앉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를로타의 목소리가 다시 공간을 메웠다. 들어봅시다. 관객들도 다시 귀를 기울였다. 물론 그 외로운 목소리를 알고 있지요. 꽥! 내 심장 속에서 노래하는 꽥! 두꺼비도 함께 노래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번 객석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두 극장장들은 더 이상 꼼짝할 수 없었고 그럴 기력도 없었다. 유령은 이런 모습을 보며 웃음 짓고 있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오른쪽 귓가에서 들리는 소리. 절대 사람은 낼 수 없는 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그녀의 노래가 샹들리에를 떨어뜨리겠군. 두 사람은 거의 같은 동작으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보았고 끔찍한 비명소리를 동시에 내뱉었다. 샹들리에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샹들리에가 마치 사탄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미끄러져 내리더니 천장으로부터 오케스트라석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다. 극장 안은 밟고 밟히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되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궁금한 분들이라면 당시 신문 보도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한 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샹들리에는 그날 난생 처음 오페라 극장에 왔던 가엾은 여성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리샤르가 유령 전담 안내원인 지리 부인의 후임으로 채용하려던 그 여자였다. 그 사건으로 여자는 즉사했고 다음날 신문에는 2000kg 무게의 샹들리에가 관리인 여자의 머리를 덮치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그대로 그녀의 추도사가 되었다.
수상한 마차. 그날 저녁의 비극은 모두에게 악몽이었다. 카를로타는 몸져 누워버렸다. 크리스틴 다이로 말하자면 공연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로부터 2주가 흐르는 동안 공연장은 물론이고 극장 주변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번 행방불명이 그날의 비극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 직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한 여가수의 행방불명을 누구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던 사람은 바로 라울이었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의 주소로 편지를 붙였지만 아무 답신도 오지 않았다. 짐작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가 자신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 마음먹었다는 걸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의 괴로움은 점점 커졌지만 어떤 공연 일정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파우스트 공연도 그녀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5시경에 그는 크리스틴 다이양이 출연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으러 극장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극장장들도 혼이 반쯤 빠진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삶의 모든 낙을 잃어버린 얼굴이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수심에 차 극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고약한 운명에 덜미를 잡힌 사람들 같았다. 샹들리에 추락 사건이 매우 중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두 국장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릴 수는 없었다. 조사 결과 샹들리에를 지탱하는 연결 장치가 마모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마모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조처를 취하지 못해서 재난을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직과 현직 극장자들에게 있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당시의 리샤르와 몽샤르맹이 변해 있었으며 넋이 나간 듯 이해할 수 없고 미심쩍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극장가 사람들로 하여금 샹들리에 추락 사건 말고도 끔찍한 무언가가 그들의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고 추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건 뒤 두 사람은 일자리를 되찾은 지리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 샤니 자작이 크리스틴의 근황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보였을 반응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들은 크리스틴이 휴가를 갔다고 잘라 말했다. 라울이 다시 캐묻자 건강 때문에 휴가를 얻었고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가 아프단 말인가요? 대체 무슨 병이기에? 라울이 안타깝게 물었다. 우리도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극장 전속 의사도 보내지 않았나요? 그녀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다니 우리로선 믿을 수밖에요. 라울은 온갖 불길한 상상에 사로잡힌 채 오페라 극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소식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절대 자신을 찾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크리스틴의 편지가 떠올랐지만 페로스에서 벌어진 일이나 대기실 밖에서 들었던 소리, 들판에서 크리스틴과 나누었던 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악마의 짓이라기보다 인간이 꾸민 짓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젊은 아가씨들만의 상상력, 타인에 대한 순박한 믿음, 신비한 전설에 둘러싸여 지나왔던 어린 시절, 죽은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집착, 그 무엇보다도 성당 묘지에서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음악적 황홀경에 쉽게 빠져드는 성향 등이 아기를 가진 누군가가 나쁜 짓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상태로 보였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크리스틴 다일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 라울은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으로 향했다. 자작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었다. 물론 그는 시인의 감성을 지녔고 음악에 매료될 줄도 알았으며 요정들이 춤을 추는 브르타뉴의 옛 민담 애호가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크리스틴 다에라는 북구의 요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초자연적인 믿음은 종교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아무리 신비로운 이야기에 사로잡혀도 둘 더하기 둘은 넷이란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다.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 노트르담 대 빅투아르가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때에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잠시 뒤 크리스틴의 무대 대기실에서 본 적 있는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발레리우스 부인을 뵐 수 있냐고 묻자 부인이 몸져 누워 계셔서 만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제 명함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하녀가 그를 어두침침한 거실로 안내했다. 가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인 거실엔 발레리우스 교수와 다이양의 아버지 초상화가 마주보며 걸려 있었다. 부인께서 나와 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니 방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5분 뒤 라울은 빛이라곤 거의 없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곧 침대방의 어둠 속에서 크리스틴의 자비로운 후원자의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발레리우스 부인의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고 순수해서 오히려 어린아이 같았다. 그녀가 방문자의 손을 반갑게 잡으며 말했다. 샤니 씨. 하늘이 드디어 내게 당신을 보내주셨군요. 이제야 그 아이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젊은이에게 왠지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그가 다짜고짜 물었다. 부인, 크리스티는 어디에 있나요? 노부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물론 그녀의 수호천사와 함께 있지요. 수호천사라뇨? 가엾은 라울이 외쳤다. 음악의 천사 말이에요. 그 말에 샤니 자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정녕 크리스틴이 음악의 천사와 함께 있단 말인가. 침대 위에 발레리우스 부인은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덧붙였다.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약속드립니다. 라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가뜩이나 크리스틴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던 터라 텅 빈 하늘빛의 눈동자를 지닌 선량하고도 비범한 백발의 여인과 함께 이 방의 모든 것들이 주위를 빙빙 도는 듯 했다. 그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아요, 알아. 자, 이리 가까이 와봐요. 당신이 어렸을 때처럼. 그리고 다이의 아버지가 어린 로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처럼 손을 내밀어 봐요. 라울 씨, 아시겠지만 난 당신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도 당신을 아주 좋아해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요? 젊은이는 한숨을 내뱉었다.
그의 머릿속에선 방금 발레리우스 부인이 말한 수호천사와 크리스틴이 말해준 음악의 천사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페로스의 성당 계단에서 보았던 해골, 그리고 그가 직접 목소리까지 들었고 조제프 비케도 죽기 직전 보았던 오페라의 유령의 흉측한 몰골과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뒤죽박죽 떠다녔다.